그날도 여느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거든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루틴이었죠. 일어나는 시간과 명상, 루틴은 같았지만 평소와 다른 게 있다면 일정이었어요. 회사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전부터 서울대학교에 가야 했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창업경진대회와 중소기업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라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신을 맑게 정리한 후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서울대학교 창업경진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였는데 그 해에 저는 멘토로 선정이 되었고 멘티들인 젊은 창업가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분위기는 언제나 활기찼어요. 특히나 창업경진대회라 그런지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공기 속에 가득 배어있는 듯 했거든요. 오전 내내 여러 팀의 발표를 들으며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죠. 바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일행들과 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일행들은 다른 일정이 있어 먼저 이동했고 저는 중간에 잠깐 회사 일을 처리해야 해서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노트북을 두드리고 직원들과 통화를 하며 일 처리를 한 뒤 중소기업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서울대학교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길을 걷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더니 이내 묵직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순간적인 통증에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거든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벽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서울대학교 정문 앞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제 시야는 이미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안에 누워있는 것 같았는데 머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정말 조금 전 쓰러지며 이대로 모든 게 다 끝인가 했는데 구급차 안에 있는 걸 보니 그래도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식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지금 상태가 안정되셨어요. 병원까지 가시는 동안 심박수 체크를 해야 하니까 상의를 좀 걷겠습니다. 기계를 연결해야 해서요. 괜찮으시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묵직했고 모든 동작이 느리게 보이는데 꼭 슬로우 모션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구급대원은 제 상의 니트를 걷어올리며 차분하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심전도를 체크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잠시 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항상 목에 차고 다니는 펜던트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구급대원분이 쉽게 목걸이를 뺄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주었는데 고갯짓 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걸 보니 정말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작은 달칵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펜던트를 수시로 열고 닫다 보니 많이 헐거워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급대원의 말소리가 들렸는데 그 말은 몽롱한 제정신을 번쩍 깨우는 말이었어요. 목걸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청년,
아까 심폐소생술 해주신 분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아까 물어봤는데 환자분이랑 모른다고 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환자분을 발견해서 도운 거라고. 그냥 닮은 건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온 힘을 다해서 상처를 일으켰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급대원은 당황한 얼굴로 제게 목걸이를 다시 건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심폐소생술 해주신 분 얼굴이 이 목걸이 속 사진에 있는 사람과 정말 닮아서요. 가족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 다시금 가슴이 저릿저릿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대로 구급차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려야겠습니다. 환자분,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셔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야 하세요. 지금 위험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그 청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해요. 분명히 맞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해줬다는 청년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 본 거 아니죠? 아, 그건 맞는데 환자분, 조금만 진정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모실 테니 거기서 안정되신 다음에. 안 됩니다. 그 청년을 찾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병원은 나중에 내가 갈 테니 일단은 구급차 좀 세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고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사실 너무 죄송하네요. 그분들은 당연하게도 절차를 따르고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렇게 난동을 피웠으니까요. 절대 안 된다면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청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어느새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이 만류를 했지만 온통 그 청년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정신을 잃기 직전이라 저는 청년의 얼굴을 못 봤지만 구급대원 말대로 그 청년이 맞다면, 정말 그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선 강렬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런 기회가 다시 없다는 거, 설명하기 힘든 강렬한 느낌이었죠. 제발 여기서 내리게 해주세요. 저 괜찮습니다. 지금 정신도 온전하고요. 보다시피 몸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환자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하셔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병원도 가겠습니다. 다만 그 청년이 멀리 가기 전에, 놓치기 전에 제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구급대원들은 곤란한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고 결국 구급차를 도로 한쪽에 세웠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진정시키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환자분, 차를 멈췄습니다. 내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일단 그러면 심전도 검사라도 먼저 받으시죠. 오래 안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는지만 확인할게요. 서둘러 옷을 걷어 올렸고 그 사이 구급대원들은 기계를 장착하며 확인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구급대원들이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무거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스스로 힘을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구급대원이 침상 한쪽에 놓아두었던 펜던트 목걸이를 챙기고 나서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따라오려 했지만 그분들에게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아주 멀리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정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거든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다리에 힘을 주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정문에 도착하니 주변에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걸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청년을 찾았지만 보이지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에도 그 청년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다고 하는데. 제 목소리는 순식간에 바람 속으로 흩어져 버렸고 머리 위의 햇볕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정문 근처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청년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 쉽사리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더 이상 기다리는 게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 목걸이 사진 속의 그 청년이 맞았던 걸까? 누군가 답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잡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협심증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며칠간 입원하시고 상태 확인해 보시죠. 기존의 약물 치료는 하셨던 것 같은데 수술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텐스 삽입술도 있고 관상동맥 우회술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수술이요? 네, 약물로는 지연밖에 안 되니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이렇게 병원에서 밤을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는데, 하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청년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의 입원 기간 동안 그날의 일을 곱씹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네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생명을 구해준 은인일 뿐인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날 서울대학교 앞에 가게 된 것, 하필 그 시간에 하필 정문 앞에서 쓰러진 것, 그 모든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청년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기억을 거슬러 그 모든 게 시작된 그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계 초침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공간에서 저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기도 위로하기도 했는데 특히 30년 전 한 여자를 생각만 하면 그저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녀를 만난 건 20대 중반의 어느 가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작은 서점을 들렀거든요. 무겁고 복잡한 경영 서적들 대신 소설책 몇 권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운명과도 같았던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서점 직원이었어요. 작은 키에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서가를 정리하며 책을 쌓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봄의 햇살 같은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요즘 좀 지쳐서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는데 그녀가 살짝 웃으며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가볍게 읽기 좋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말을 섞었고 이후로 저는
자주 그 서점을 찾았어요. 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책을 사는 건 핑계였고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서점이 문을 닫은 저녁 무렵 저는 그녀를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다방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은희였고 학창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책을 좋아해서 서점에서 일하는 게 참 행복해요. 저는 그런 그녀가 무척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웃음을 잃지 않은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났습니다. 저녁 산책을 하거나 함께 영화를 보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비밀로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지역유지 집안이었고 아버지의 회사는 당시 꽤 성공적인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아가던 중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랐고 집안의 기대는 항상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결국 제가 은희와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너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느라 바쁜 거냐? 그냥 이런저런 공부를 하느라고요. 공부? 무슨 공부? 경영에 관한 책도 꾸준히 읽고 있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언젠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누를 끼치거나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되니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정산유수처럼 잘도 말을 하는구나. 뻔뻔한 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감히 아버지를 속이려 들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이 녀석,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냐? 순진한 놈. 그렇게 순진에 빠져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내가 김 실장 시켜서 너 뭐하고 다니는지 좀 알아보라고 했다. 이 녀석아, 너는 얼굴에 티가 다 나는 놈이야. 그게 사업을 할 때 약점인 것을 몰라. 아주 넋이 나가서는 정신이 딴 세상으로 가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고. 김 실장이 제 뒤를 캤다고요? 김 실장이 시킨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지 않냐? 서점에서 일하는 여자라면서. 이은희라고 했던가. 그 여자 맞지? 요즘 네 정신을 쏙 빼놓은 그 여자 말이야. 저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다 들통이 난 마당에 더 둘러댈 말도 없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그만둬라. 너랑 어울릴 수 있는 여자가 아니고 어울려서도 안 되는 여자다. 네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 녀석, 나이가 그 정도 먹었으면 철이 들어야지. 왜 청개구리 마냥 엄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버지, 이미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은희 씨 많이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그때 옆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사랑?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그것보다 웃기지는 않겠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주려니 시간이 아깝구나. 그러니 짧게 한마디만 하도록 할게. 당장 정리해라. 너는 가업을 이어야 하고 격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해. 그건 애시당초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회사에서도 이 집안에서도 괜한 잡음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아들었니? 부모님의 말은 너무나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평생을 엄마 아버지 말에
고분고분 따라왔던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물러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춘기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태어나 처음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대체 은희 씨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쭉 함께하고 싶어요. 차라리 두 분이 목소리라도 높이며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게 인간적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한심하구나. 네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쳤을 그때보다 더 실망스럽다. 네 엄마 말이 옳아. 두말할 것도 없으니 당장 정리해라. 내가 나서서 손을 쓰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이 나이가 돼서 네 뒤치다거리 할 여력도 여유도 없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라. 당장은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부모님은 충분히 알아듣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런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의 말, 명령을 무시한 채 저는 계속 은희 씨를 만났고 대립은 계속되었어요. 시간이 길어지니 점점 지치는 것 같았지만 하지만 은희 씨를 만날 때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은희 씨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은희 씨, 부모님께서 우리 관계를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절대 은희 씨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현철 씨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아니까요. 그리고 현철 씨를 향한 제 마음도 진심이에요. 서로 진심을 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를 미행하는 김 실장과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하고 그들을 따돌리며 몰래 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반대가 거셀수록 우리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더 강렬하게 타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몇 개월 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몰래 만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극장 뒤 골목이었거든요. 분명 제 친구를 통해 만나기로 한 날짜, 시간, 그리고 늘 만나던 장소라고 전달을 했는데 그날 은희 씨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지 일이 늦어진다 생각을 했어요. 1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걱정이 되어 그녀가 일하는 서점에 달려갔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희 그만뒀는데? 은희 친구라면서 여태 몰랐어요? 은희한테 아무 이야기도 못 들었고. 그만뒀다고요? 언제요? 글쎄, 한 이틀 전이었나, 3일 전이었나. 차분하면서도 꼼꼼해서 참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나도 얼마나 아쉬웠던지 몰라요. 혹시 그만둔다는 이유를 말하던가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런 말 없던데. 원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더라고요. 별일 아니니 큰 걱정 말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수고 많았다 격려하고 그날까지 일한 돈을 챙겨줘서 보냈다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서점 주인의 말을 듣는 내내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쿵 뛰었거든요.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가 혼자 살던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집주인에게 같은 말을 들었어요. 이틀 전 그녀가 급히 이사를 나갔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도 우린 함께 있었는데 그 짧은 며칠 사이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점도 그만뒀고 방도 비어 있었죠.
집주인에게 간곡하게 사정해서 방을 둘러보니 급히 떠난 건지 몇 가지 짐만 챙겨나간 것 같더라고요. 방에는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그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은희 씨는 없었어요. 텅 빈 방을 보며 저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은희 씨,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난 겁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은희 씨. 저는 은희 씨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바로 짐작이 가더군요. 부모님이 손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이 떡이 되도록 취해 은희 씨를 돌려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는데 부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첫사랑,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녀는 제 삶에서 사라졌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제 삶이, 아니 저라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네요. 저는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아버지의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살았거든요. 하루 종일 회사에 매달리며 매출 보고서를 보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며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는 부모님의 강요로 집안끼리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상대는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었거든요. 아내의 집안은 재력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집안이었죠. 결혼이 결정되었을 때 저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호감도 애정도 없었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아내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웅장한 호텔에서 열렸거든요.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을 했고 모두 광대처럼 미소를 지으며 두 집안의 결합을 축하했지만 결혼식 날조차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새 신부가 된 아내 역시 조용히 앉아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그저 한 집에서 각자의 생활을 했는데 걱정과 달리 아내는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내는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취미를 즐기는데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안일이나 가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어차피 가정부를 고용했으니 아내가 할 일이 없긴 했지만 정말이지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가정부 입장에서는 참 편했을 겁니다. 사모라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없고 까칠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런 아내를 비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평소에 별다른 대화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곤 했는데 어떤 날은 유난히 그 침묵이 답답하게 느껴져 대화를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당신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취미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아내가 와인잔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늘 그렇죠 뭐. 오늘도 골프를 치고 왔어요. 당신은 회사에서 힘들었겠죠? 나도 그렇죠. 그래도 회사 일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내는 제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저도 아내에게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게 없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보통의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요구하거나 애정을 갈구했다면 전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 우리 부부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저를 부르셔서 자주 말씀하셨죠.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거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지? 저희는 잘 지냅니다. 다만 아직 그런 계획이 없을 뿐이에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바쁘게 회사만 신경 쓰다 보니 그런 게 아니냐. 너도 아내와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해라. 워낙 사돈댁과는 조심스러운 관계이다 보니 내가 섣부르게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잖니.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 알겠니? 네, 어머니. 사실 거의 각방을 쓰면서 지냈지만 나름 젊을 때고 혈기가 왕성하던 시기다 보니 부부관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딱히 감흥도 없고 그저 욕구만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고 저는 혹시나 우리 어머니가 바라시는 그 일이 생기는 걸까 약간의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 당신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 아내의 표정은 평소와 달라 보였고 저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가요? 나나 우리 부모님이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당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는 걸 숨기고 결혼을 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인 당신 아버지를 일부러 속일 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우리 부모님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당신한테 말을 안 하고 얼마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판명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기 이야기를 꺼내고 당신 부모님도 나한테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실 거잖아요? 물론 우리 부부관계라는 게 뜨겁게 달아오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살을 맞댄 적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기에 검사를 받아본 거예요. 알겠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고 저는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었거든요. 아내한테 우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세상 모든 일에는 이유라는 게 있는 법이라는 것을 천칙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도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비밀리에 검사를 받았지만 우리 부모님은 금방 뒷조사를 통해 아내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라는 걸 알아내셨어요. 부모님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저를 따로 불러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다.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더 어리고 젊고 건강한 처녀 알아보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내 동창 녀석에게 아주 실망이 크다만 이 일로 인해 우리가 갑의 입장이 되는 거겠지. 이혼을 한다 해도 아무 반대 못할 거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예요.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너는 가문을 이어야 해. 너랑 한 집에 사는 그 애가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니?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야. 더 늦기 전에 결단하도록 해라. 저는 차마 아내를 내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이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저는 부모님의 요구를 무시했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쇼윈도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취미와 삶에 몰두했고 저 역시 회사 일에만 집중하면서요. 그러다 제가 40이 넘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이미 제가 회사를 이끄는 중이어서 회사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그 즈음 저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부부, 사랑하는 부부라면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겠지만 그때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젠가 일어나야 할 일이 이제야 일어났구나. 아니, 진작부터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건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그냥 없는 일인 양 덮고 살아도 그만이었는데. 오히려 아내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 오래 버텼잖아요? 이제 당신 부모님도 안 계시니 서로 껄끄러울 것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요. 합의 이혼으로 하면 좋겠네요. 소송이니 뭐니 그런 거 세상만 떠들썩하게 하는 거잖아요. 당신이나 나한테 득될 것도 없고 다만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했으니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하도록 해요. 결국 우리는 40 중반의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혼자가 된 뒤에도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존경했고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늘 공허했어요. 애틋한 기억과 잘못된 선택으로 점철된 제 삶을 곱씹으며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물건을 받게 된 거였는데 그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이었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고 저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쌓인 문서들 사이에서 펜을 굴리며 머리를 식히던 중 직원 한 명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퀵이 왔는데요. 보낸 사람의 정보가 적혀있지를 않네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퀵이요? 보낸 사람 정보가 없다고요? 그게 그렇게 발송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이상한 일이네요. 줘 보세요. 직원이 다가와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는 평범한 흰색 박스였고 손바닥 정도 크기였어요. 그런데 그 상자를 손에 들자마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용물은 가벼워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뭐지? 거래처에서 급히 보낸 건가?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본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목걸이 펜던트가 들어있었는데 그 펜던트는 제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20여 년 전 나의 첫사랑 은희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펜던트였던 것입니다.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20년이 지나서 이 목걸이를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긴장이 되어 침을 한 번 삼키고서 펜던트를 천천히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학생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어린애같이 보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정도? 교복을 입고 있었다면 명확했겠지만 평범한 하늘색 남방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는 소년.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은희가 보낸 걸까? 이게 왜... 저는 당장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대표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퀵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배달기사가 아직 이 건물에 있습니까? 아마도요? 퀵 전달하고서 바로 내려갔는데 제가 1층 인포데스크 쪽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전화를 걸며 급히 사무실을 나갔고 저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미 떠났기에 비상구로 달려가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 로비 쪽으로 달려가니 1층에 있던 경비원이 퀵기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퀵기사는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는 가쁜 숨을 고르며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자를 누가 보냈는지 아십니까? 보내는 사람 얼굴을 보셨습니까? 주소를 아세요? 왜 그러시죠? 그냥 저는 물건을 전달한 것뿐인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여기 보세요. 상자에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이름도 주소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어쩐지 좀 떨떠름했는데. 동대문 시장 한복판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퀵을 호출한 겁니다. 저는 콜을 받고 그 여자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상자를 받은 것뿐이고요. 중년 여성이라고요? 혹시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이라도 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퀵기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도 많고 그냥 빨리 전달해달라고 해서 받기만 했습니다. 특별히 메모나 메시지도 없었고요. 원래 이렇게 보낸 사람 정보가 없는 걸 전달하지는 않는데 돈을 3배나 주겠다고 했고 워낙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냥 빨리 전달만 하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래도 안에 든 게 뭔지 물어는 봤습니다. 보낸 사람 정보가 없으니 혹시나 위험한 물건일까 해서요. 추억이 담긴 작은 장식품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자분 말이 맞네요. 그냥 목걸이잖아요. 위험한 물건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아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뭘 알아야 말을 하죠. 저 그럼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시간이 생명이라. 저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넣어 은희의 목에 걸어주었던 기억. 그런데 낯선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사진.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시장이 정확히 어디였죠? 어느 시장이라고요? 동대문 시장이라니까요. 청계 사가 부근이었어요. 하지만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퀵기사는 더 이상 아는 게 없는 것 같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서 사람 하나를 찾는다는 건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물건을 전달해줘서 고마워요.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이거 받으세요. 에? 돈은 이미 여자분한테 받았는데요. 더블도 아니고 3배나 줬다니까요.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받으세요. 어이구, 그러면 거절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성의를 표시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사진 속 남학생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눈매며 입술 모양, 어디선가 낯익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희, 왜 이걸 지금 보낸 거야? 은희 당신이 보낸 게 맞는 거겠지? 이 학생은 누구인지. 은희,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20년도 더 지났는데 당신 마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 그날 이후 저는 사진 속 남학생과 은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단서나 실마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날 심폐소생술을 해준 한 청년. 119 앰뷸런스에서 내 목걸이 속 사진을 본 소방관이 환자분 목걸이 속 사진이랑 아까 청년이랑 똑같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앰뷸런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더라고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청년은 서울대학교 학생이 맞을까? 그 앞에서 나를 발견했으니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고 결국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앞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교정을 거닐며 건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내 다가오는 학생들을 붙잡고 목걸이 펜던트 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학생을 아나요? 아니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물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더군요.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매일 아침 서울대학교 정문으로 가서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신라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청년이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었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서울대학교 정문으로 향했어요. 점심 무렵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고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이 사람 우리 과 선배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 학생을 아신다고요? 네, 사진이 좀 어릴 때 모습 같긴 한데 우리 과 선배 같아요. 이선호 선배요. 학생의 말에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선호라고요? 확실합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선호 선배 만나셔야 해요? 근데 지금 수업 중일 텐데. 어딥니까? 선호 어디 있습니까? 내가 꼭 만나야 합니다. 강의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학생의 안내로 저는 강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강의실 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보였는데 곧바로 저의 시선은 사진 속 청년을 찾아 헤맸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중 강의실 중간 자리에 사진 속 청년과 똑같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선호. 틀림없이 그 얼굴이 맞았어요.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선호군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하나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의실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진 속 청년이 강의실 밖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만요. 이선호 씨 맞습니까? 청년은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펜던트를 내밀었습니다. 선호군의 시선이 펜던트에 닿는 순간 곧바로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이 펜던트를 아시겠습니까?
선호군은 펜던트를 천천히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 있는 사진을 보더니 이내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의 목걸이인데요. 이걸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겁니까? 청년의 목소리에서 놀람과 혼란이 느껴졌어요. 저는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 한숨을 내쉬며 다시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목걸이가 선호군 어머니의 것이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던 물건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렇다면 어머니 성함이 이은희 맞습니까?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청년의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은희가 맞았어요. 그리고 이선호. 선호는 은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선 청년, 그러니까 선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이 괜찮다면 말입니다. 선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먼저 걸음을 떼자 뒤를 따라오더군요. 주변은 여전히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우리는 캠퍼스 한쪽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아무 말 없이 선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선호는 차분히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심폐소생술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도와드렸던 분이군요. 맞죠? 맞습니다. 그날 선호군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날을 넘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내가 이 펜던트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셔츠 안쪽에 걸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심폐소생술에만 신경이 쏠려서 목걸이를 걸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펜던트를 선호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 펜던트는 오래전 한 여인에게 내가 선물했던 것입니다. 이은희라는 여자요. 선호의 표정이 굳어졌고 입술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이 은희입니다. 이은희요. 그녀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후로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펜던트를 보고 알았습니다. 선호군이 은희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선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이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을 발견했는데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희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이럴 수가. 네, 몇 년 전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곧바로 일기장을 발견하진 못했어요. 평생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어머니 떠나신 후 한참 동안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일기장을 본 거예요. 거기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요. 아버지의 부모님, 그 당시 힘이 있으셨던 그분들이 어머니를 찾아와 이별을 강요했다고 써 있었어요. 먼 지방으로 가달라고 부탁하며 푼돈을 건넸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녀, 그리고 제 아이. 당시 저는 은희가 임신을 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은희는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하루아침에 내 곁에서 사라진 거였죠. 선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마다 묵직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그 푼돈으로 생활을 하셨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바닥났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저희 어머니는 아침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저에게 웃어주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은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나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병원에 갔지만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을 마쳤습니다. 제 머릿속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어지러웠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떠났군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노을이 지고 있는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제 진심은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선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는데 선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너를 몰랐던 것도, 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것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이 펜던트를 받을 때까지 내 아들의 존재도 알지 못했어. 이 못난 아버지를... 말을 하다 결국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는데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선호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거절을 하고 낯설어 했지만 저는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부탁했어요. 어려웠던 시절도 많았지만 어머니 덕분에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 지냈거든요. 어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알았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아들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아들이 얼마나 강인하고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로부터 방치되고 홀로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도 그 아이는 혼자 힘으로 길을 열어왔던 거였어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 호적에 올렸고 비로소 법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까? 너 전에 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지? 맛있게 해주는 집 아빠가 예약해놨다. 정말요? 수업 마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아들이 웃으며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하나 채워주는 존재였거든요. 함께 식탁에 앉아 나누는 사소한 대화, 저녁 산책 중에 웃음소리를 공유하는 순간들이 쌓여갔어요.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늦게나마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떨어져 있던 시간만큼이나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지금의 저는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습니다.